어떻습니까? 이 자영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금년 되면서부터 최저임금이 상당폭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때문에 자영업 중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전체 100을 쓴다 그러면 그중에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얼마고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거에서 가맹점비나 뭐나 이렇게 나가는 돈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그 부분이 정확한 수치를 가지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자영업체자들마다 다 다를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자영업 하는 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인건비가 사실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는데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인건비보다는 이제 사실 임대료가 건물 임대료, 건물 임대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이게 참 제가 경제학 하는 사람으로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동료 교수님들과 굉장히 논쟁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타격을 받는다라는 데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부담이 커지는 거죠. 부담이 커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최근에 이런 부분을 결국은 이제 그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열악한 종업원들과 열악한 자영업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결국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냐. 그러네요.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갈등은 이게 최저임금이 인상이 그걸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구조가 이미 그 갈등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임대료라든지 아니면은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본사와 이제 대리점, 가맹점 사이에 이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도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제 건들기가 좀 어려워하는 해결하려고 하기가 어려운 이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부담들이 결국 이제 가맹점주들에게 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가맹점주는 당신들이 또 생존을 해야 되니까 또 그 부담을 종업원들에게 낮은 인건비로서 지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런 구조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맞는데 이렇게 대책 없이 최저임금을 빨리 올려야 됐었느냐. 네. 조금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맞다 내가 맞다라고 얘기는 하기 힘들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나중에 결과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우리 임대료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 거래 관행, 대기업과 이 중소 이제 소상공인들 사이의 어떤 불공정 거래 관행,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조금 해결이 되고 새로운 어떤 대안책이 마련되느냐에 따라서 이 최저임금의 어떤 부정적인 효과라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효과들을 얼마나 이제 충분히 완화시키면서 정상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안 올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최저임금을 안 올리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살던 방식대로 살자라는 뜻밖에 안 되는 거죠. 영세 자영업은 여전히 또 힘든 거죠. 여전히 힘든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거기에 고용돼 있는 사람도 여전히 힘든 거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이게 그냥 한 부분의 국소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겪어야 될 고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의 핵심이 임대료하고 그냥 줄여서 가맹비라고 합시다. 네. 그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제적 기준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우리 임대료의 수준이 어때요? 임대료를 사실 보면은 이제 제가 조사를 했을 때 이제 홍대 앞에 임대료와 뉴욕이 비슷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게 딱 그렇게 비교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뉴욕도 가장 중심지에 있는 임대료는 이게 홍대 앞보다는 훨씬 비싸죠. 그렇지만은 약간 중심지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또 이제 지역의 임대료는 홍대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닌데, 그리고 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그 국제적인 네. 어떤 브랜드들, 프랜차이즈들을 놓고 보면은 가격이 비슷하지만 우리나라가 뭐 식당이라든지 다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훨씬 싸다라는 거는 이제 그렇죠.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료는 그 수준이다. 거의 그 수준이니까 사실 자영업이 영세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뭐 언급하신 것처럼 임대료의 절대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만 국민소득이나 상품의 가격에 비해서는 임대료가 매우 높다는 건 사실이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임대료를 올리는 데에 대한 아주 엄격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규제가 있죠. 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몇 년 전에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임대료 상한을 9%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이거 부족하다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수준 상승률 이상으로 못 올리도록 규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임대료 규제도 또 하나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가 계약 갱신권 그렇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제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갱신이 10년까지 보장이 돼 있고요. 예. 어떤 나라들은 이게 그러니까 무기한으로 계속 이제 임대를 이제 보장을 해주는 어떤 이게 제도가 마련돼 있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규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예전에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해본 결과는 임대료를 올리는 거를 건물주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건? 거기서는 이제 장기적인 어떤 관계를 장기적 유지하는 안정적 것이, 수익 예. 이거? 그러니까 이제 아마 결국 임대료를 올라가지고 상권을 잃은 분들이 나가는 것보다는 네.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건물주에게도 더 안정적이니까 뭐 그런 관행들이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5년짜리는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5년 이상 넘어갈 때 9% 이상 못 올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네. 하지만 당신하고는 계약 안 하겠어, 예. 5년 후에. 예. 그러면 9%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약갱신권이 중요하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게다가 이거 연결돼서 요즘 이제 뭐 거의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전문 용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거. 네, 네. 자기가 참 열심히 노력해서 아주 예쁜 상권을 좀 만들었다 싶으면 자기가 처음 들어갈 때에 비해서 임대료가 갑자기 뭐 3배, 4배씩 폭등을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이 현상도 또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이거 뭐 사실 이제 굉장히 제 개인적인 견해고 하지만 저는 사실 상권이라는 거는 일종의 공공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외부성이 굉장히 큰. 예. 그러면 이제 상권 지역 상인 내에서 여러 특색이 있는 상인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경우 서로에게 시너지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걸 넘어서서 또 이제 우리가 정 선생님도 해외 여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마을을 방문하는 걸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저는 그게 이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전 홍대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은 벌써 홍대 거리가 특색이 다 사라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뭐냐면 처음에 이제 홍대 상권을 읽었던 분들이 임대료가 너무 올라가게 되니까 이분들이 떠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위에 연남동이라든지 이쪽이 더 좋다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북촌이라든지 예전에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 상권을 일군 소유권을 누구에게 인정을 해줄 거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이 아니면 이제 과학자가 기술을 발명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교수가 책을 쓰거나 음악가가 음악을 만들면 다 지적 소유권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지적 소유권을 보장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분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소유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그런 활동을 장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상권을 일구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네. 건물주한테만 돌아가죠. 건물주에게만 돌아가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아무리 처음에 그런 상권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남는 가게들은
뭐 그런 상권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부동산 가치에 관심이 있다거나 네, 권리금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어떤 영업에 관심이 있는 그런 어떤 그 가게들, 점포들, 사업장들밖에 남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저는 뭐 임대차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단순히 그 자영업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고유한 자산, 네. 지역의 고유한 자산들을 형성시키고 가꾸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네. 우리나라의 심각한 이 자영업의 현실, 게다가 또 요즘은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다 보니까 청년 창업을 또 권장하는 분위기도 또 한편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한테 뭐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음식점이나 편의점 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자영업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 사회가 이제 해결해 나가야 할 방향 좀 제시해 주시면 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이제 그 창업 말씀을 하셨으니까 창업 부분이 창업 지원 정책이 사실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기술 창업에 대한 기술. 염두가 혁신적 많이 창업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의 사실 자영업의 80%가 생계형이고요. 이제 생계형이라고 하면은 뭐 달리 할 일이 없어서 뭐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는 자영업자들인데 그리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생계형의 비중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50대 퇴직 부분이라든지 그 정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이런 네. 문제들과 다 결부되어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창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하고 결국 이제 창업이 가장 다이나믹한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그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선을 긋기는 힘들겠지만 이게 기술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자영업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구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뭐 뭐니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국 그 자영업 부분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아까 누차 말씀드렸던 임대료 부분이다. 임대료. 예.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오는 자산, 무형의 자산이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곤란한 것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보장을 하는 부분들이 결국 특허권이나 이런 별다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임대료를 제한하고 규제를 그렇죠. 하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결국 그 지역 공동체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 지역 않을까 공동체.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결국 이제 부동산 경기가 계속 그 부동산 불패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또 이제 굉장히 부동산을 찾기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집값이 상승하고 하는 어떤 그 과정을 쭉 거쳐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출마하고 시장 출마하시는 분들마다 제1차 공약이 신도시를 만들고 신도시의 대형 그 마트나 아니 소매상들 쇼핑몰 같은 거. 쇼핑몰이나 예. 복합몰이나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 팬시하게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악순환이 생기게 되냐면은 이게 외부 자금에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의존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요. 이 외부 자금이 이제 그러니까 이 외부 자금이 들어와 가지고는 결국은 사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지역에 있는 소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으로 가죠. 대기업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국 여기에서 이제 고용은 창출되겠지만은 이게 이 낮은 임금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지역 내에 지역의 어떤 자본이 형성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상권이 계속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아직 분권화가 진행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은
일단 지방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언급하신 지역 공동체 부분에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시면요. 뭐 그 이제 가장 유명한 사례가 아마 이제 벌링턴이라는 미국의 미국. 예, 버몬주의 이제 벌링턴이라는 도시인데 거기 지난 그 미 대선에서 유명해졌던 그 샌더스가 네. 이제 거기서 시장을 4번인가 연임을 했을 겁니다. 예. 네, 그 지역을 이제 가보면 도시에서 그 도심에 그 대형마트들이 안 들어와 있고요. 네. 그 도심에 들어와 있는 게 그 시티마트라고 해가지고 그 마을에 그 주민들이 다 이제 조합원이 돼가지고 협동조합 형식으로. 예, 그렇게 이제 공급을 하고 어. 또 좀 특이한 게 거기서 그렇다라고 거기서 이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들을 많이 취급을 합니다. 취급을 해주는 동시에 또 그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마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거절하지 않는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상공 이제 그 다운타운에 가보면 그 다운타운에 이제 소상공 그 사업장들로 가게 점포들로 쭉 이제 있고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렇게 그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그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예. 이 커뮤니티 자체는 지역의 공동체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공동체 차원의 그 규제가 상당히 강합니다. 사실 그 점포가 아니더라도 집 하나 짓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동의를 받아야죠. 공동체의 주민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왜 못 짓게 하냐면은 다른 건물들이랑 컨셉이 안 맞는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자영업과 약간 동떨어진 주제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집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단순한 어떤 건물주의 그 자산이라기보다는 우리 전체적인 커뮤니티의 공유의 자산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어떤 그런 합의들 그다음에 정책 개발들 그다음에 필요하다는 규제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게 중앙 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첫 번째가 임대료 규제. 네. 이 부분은 어떻게든 이번에 해내야 된다 이런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지역 경제와 지역 소상공인 보호가 함께 간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전반부에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그 대기업들의 가맹비에 대한 조정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그러니까 대기업의 가맹비 조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그거는 아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그 공정거래 시장 질서의 예.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가맹비겠지만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사이에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들 네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좀 강하게 좀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몇 년 전 왜 그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 사회에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정말 태풍을 몰아쳤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런 거 여전하죠. 여전하다고 봐야죠. 네. 그게 사실 그 저는 뭐 이렇게 좀 과장해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제 제가 노동경제학을 많이 공부를 하니까 하는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노동경제학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가장 좀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 중에서 좀 커져야 될 조직 2개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그 이제 저기 근로감독 조직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닐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좀 임플리멘트 되도록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예, 살펴보고 규제하고 또 이런 엄격하게 그거를 이제 그 뭐랄까요 그 관리하는 그런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근로감독과 공정위가 현장에 가서 불법 행위들을 적발해내지 못하면 네. 제도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네, 그 말씀 그렇습니다.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우리나라 경제의 현재 구조와 규모로 봐서 어차피 자영업의 전체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퇴출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분들 뭐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퇴출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 이게 문제는 이 퇴출의 과정이 조금 비극적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대부분의 예. 경우가. 그래서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자영업의 고유한 주제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창업을 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또 네.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까 뭐 기술 창업을 얘기했지만 이게 크게 보는 창업을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짧게 준비해서 그러니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창업 쪽에 좀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보통 개인 회생 제도라고 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이제 창업을 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존해 줄 수 있느냐, 재기할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있느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망해가는데도 나도 한번 음식점이라도 나도 한번 옷가게라도 차려봐야지라는 분들이 덜 생기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좀 섭섭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입 장벽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이게 자영업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서비스 부분에서는 저는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필요하다. 예.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자영업 그런 어떤 서비스들의 소비 주체들이 대부분 영세 가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계의 부담을 단기적으로 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OECD 통계를 보면서 우리나라 서비스화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 부분은 늘어나고 있는데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 이제 서비스업에서 굉장히 질 낮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양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서비스화의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낮은 임금에 의존하는 이제 이 서비스업은 제조업하고 다릅니다. 제조업은 물가를 측정을 할 때, 생산을 측정을 할 때 이게 컵 1개, 컵 2개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서비스업은 결국 매출로밖에 측정을 못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생산성의 상승 속도에 비해서 서비스업은 현저하게 낮게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조금 이제 독특한 측면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서비스에 대해서 돈을 지불 안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좀 있으시죠. 싼 걸 찾는. 그리고 뭐 하나 하면은 서비스는 당연히 끼워주는 거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자영업이라든지 특히 서비스 자영업 부분을 짓누르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서비스의 생산성이 많이 낮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뭐 법률 자문이라든지 이런 고부가가치 부분을 빼놓고 생각을 하면 식당이라든지 하면은 뭐 정 선생님 또 외국에 나가 보시지만 우리나라 식당이 외국의 식당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생각은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품질 좋은 데다가 중요한 건 인심이 후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김치 더 줘요 그러면 막 주잖아요. 외국은 그런 게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생산성이 낮게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그런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가격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박하게 좀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다 연동돼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이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지만 또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실업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경제학 이론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원리에서는. 뭐 제가 예전에 이제 OECD에서도 노동부에서도 근무를 한 적이 있지만
예전에 OECD의 연구 결과나 과거의 이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나옵니다. 네, 이게 네. 정설이 아니고요. 입증된 바 없다. 예, 다만 그 유럽처럼 최저임금이 그 중위임금 대비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실업에 분명히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수준이라고 보기는 못 따라가고 힘들 것 있죠.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쭉 교수님 말씀을 요약하면 임금도 좀 올리고 네. 동시에 음식점의 음식값도 좀 올리고 네. 그러나 임대료 같은 거는 좀 대폭 못 올리게 좀 누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냥 별 준비 없이 막 창업 뛰어드는 건 조금 말리고 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 선생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걸 굉장히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하나하나가 네. 지난한 과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방향만큼은 임금은 좀 올라갈 필요가 있다. 네. 임대료는 눌러야 할 필요가 있다. 진입장벽은 좀 높여야 한다. 서비스 요금은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물가 상승이 서민 경제 가계에 좀 부담이 되겠지만 또 그로 인해서 임금이 더 올라가게 된다라면 네. 그건 또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전 세계 대비 지나치게 높다고 하는 그 자영업 그렇다고 한꺼번에 그냥 뭐 칼로 무자라도 쑥쑥 잘라나갈 수는 없습니다. 연착륙하더라도 착륙하더라도 아주 연착륙할 수 있도록 네. 그게 우리 경제 전체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거 우리가 함께 좀 공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나도 곧 장사나 한번 해볼까 생각했었는데 하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